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100조까지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500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차 시장을 두고 헤게모니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다. 테슬라 못지않은 수익률이 나올 것이다. 풍력 태양광에 있어서는 지금은 저점 매수하는 시점이다. 그래야지 진짜 거기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2022년 어떻게 살까 시리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린 산업 어떻게 살까를 준비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그린 산업 섹터를 담당하고 계시는 한병화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데요. 그린 산업의 전도사라고 불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뭐 그린 산업이 원래 열악했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원래는 코스닥 벤처 팀장님이시죠. 제가 이제 그린 산업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도부터겠네요. 2006년도부터요? 네네네. 그때 교토의정서가 이제 체결이 되면서 글로벌 풍력 산업들의 초기 단계였어요.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장이 이제 막 붐업이 되는 초기였죠. 완전한 초기. 그렇게 해서 지금은 수소차까지. 사실 이사님께서 최근에 쓰신 리포트 제목이 글로벌 수소차 중심은 대한민국. 수소차가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도 이 그린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냐. 이게 사람들이 좀 관심 갖는 게 아닐까 싶어요. 수소차와 전기차를 비교해서 뭐가 더 낫냐? 이런 질문은 지금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전기차가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이미 지금 주요 국가들에서 뭐 유럽 보면은 월 판매 한 30%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전체 차량 판매. 수소차는 올해 연간 2만 대? 전 세계적으로 2만 대. 우리나라가 1만 대고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걸음마를 뛰는 첫 단계 산업이에요. 태어나긴 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주요 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항상 따라가는 국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전기차가 중심이겠지만 전기차가 메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메꿔주는 수소차 파트도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 됐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게 성장한다고 보는 겁니다. 수소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지는 좀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수소차는 10년 전에 테슬라다 이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덧 주가는 올해 이미 수소 테마에 올라타면서 주가가 한번 관련주들이 올랐다가 또 떨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졌는데 그럼 앞으로 10년을 이렇게 큰 변동성을 떠안고 수소차 관련주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이제 변동성을 떠안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식 투자는 사실은 중장기 투자가 기본이에요. 그죠? 사가지고 뭐 한두 달 떨어지면 아 이거 아닌가벼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방법이긴 한데 진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요.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죠. 테슬라에 제가 말씀 계속 드린 이유가 테슬라를 만약에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그 웬만한 자금만 투자해도 지금은 아마 갑부가 돼 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회가 수소차에도 동일하게 있다. 테슬라를 10년 전 말고 한 2년 전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샀을 때 저걸 얼만큼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 산업이 과연 얼마나 성장할 건지 그 산업 내에서 그 회사가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고 나는 얼마나 수익을 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투자하시면 웬만한 작은 흐름,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런 어떤 변동성에 별로 영향을 안 받으세요. 그래야지 진짜 거기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그린 산업의 중심은 전기차인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 전기차 시장의 업황은 굉장히 장밋빛인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해요. 이게 내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걸 계기로 좀 분위기가 나아질까요? 최근에 전기차 주가들의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상장된 전기차들의 주가의 조정은 업황 이슈는 아닙니다, 전혀. 제가 뭐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건데 주가들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업체들이 워낙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그 과열이라는 것이 한 2, 3년 지나면 또 금방 이제 별로 과열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림이 필요한 국면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슈는 그것도 역시 수급의 문제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워낙 큰 회사가 시가총액이 뭐 잘 받으면 100조까지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뭐 전기차 관련 회사들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워낙 큰 게 들어오니까 그중에서 조금 줄여야지 이걸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약간 부정적인 이슈는 있고, 또 반대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씩 하네, 만약에 상장이 돼서 가게 된다면 SDI는 왜 이렇게 싸지? 또는 저게 100조씩 하니까 소재회사 에코프로-BM 양극재가 배터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으니까 그러면 더 올라야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길게 봤을 때 상장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는 이슈죠. 그리고 나서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나 오르느냐, 이게 또 관전 그렇죠. 포인트겠네요. 분명한 것은 중국의 CATL이나 BYD보다는 저평가되어서 상장된다. 이거는 이제 분명한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이제 1년이 됐어요. 근데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특히 풍력, 또 태양광 이런 쪽 관련주들이 부상할 거다, 이런 기대가 컸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중심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안이죠. 아직 이제 그 하나는 통과됐고 하나는 이제 조 맨친이라는 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의원 때문에 통과가 이제 내년 초로 약간 밀려졌는데, 거기 안에는 다 합치면은 한 거의 6천억 달러 이상의 그린 산업에 대한 부양안이 들어있어요. 모두 다 들어있어요. 풍력, 태양광에 대한 10년간의 보조금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부활시키는 것, 그 다음에 수소와 관련된 또 수소차 생산, 인프라 뭐 이런 것과 관련된 투자금 한 30조. 그래서 모든 그린 산업들에 대한 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만 일단 그거는 이제 올해 전기차주들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주가하고 정책하고는 뭐 그런 일치할 때도 있고 불일치할 때도 있다. 올해 이제 재생에너지주들이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는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한번 뭐 주가를 보시면 풍력, 태양광 주식들 뭐 주가가 뭐 엄청난 10배씩 오른 종목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 이슈 때문에 풍력, 태양광이 이제 수요는 좋은데 생산을 해서 이 운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 배도 써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도 부족하고 뭐 해상 운임도 엄청 오르고 코로나가 생긴 지역의 일부 공장을 막 셧다운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는 기대하에서 원재료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해요.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긴 하고 있는데 원가가 많이 오르면서 실적이, 이익이 예상보다 좀 낮아지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린 산업의 업황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올해 풍력, 태양광 업체들에 미쳤다. 그러나 이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업체들이 이제 판가를 올렸죠. 판가를 올렸고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겠죠. 유럽은 내년에 이제 그린딜에 통과된 1조 달러의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됩니다. 미국도 뭐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바이든에 의한 약 6천억 달러의 그린 산업 관련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 안에는 동일하게 재생에너지, 전기차 다 들어있어요. 수소까지. 그래서 사실은 내년 만약에 증시를 본다면 풍력, 태양광에 있어서는 지금은 바텀 피싱, 저점 매수하는 시점이다. 전기차 쪽에 있어서는 쉬고 난 뒤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움직임을 좀 보고 그 다음부터는 또 중장기적으로 사도 들어가는 국면이 오는 거죠. 시작부터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국내에서는 사실 이사님께서 CS-윈드랑 삼강 M&T를 풍력 발전주로 이제 좋게 보시는데요. 태양광보다 풍력주를 또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때마다 다 달라요. 때마다 어떤 때는 좀 풍력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태양광이 좋을 때도 있고 사실은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 비슷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풍력주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두 회사가 개별적인 긍정적인 면들이 있어요. CS-윈드는 글로벌 1위의 풍력 업체이기 때문에 글로벌 업황에 이제 민감하죠. 민감한데 CS-윈드는 자체적인 성장 동력으로 내년에 실적이 많이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M&A죠. 미국의 제일 큰 타워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유럽의 포르투갈에서도 하나 인수를 했고 또 터키에 있는 공장을 대규모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어요. 터키 공장은 원래 터키의 자국 내 판매를 위해서 만들었던 공장인데 그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서 반덤핑 판정을 맞아서 중국산 풍력 타워가 유럽으로 수출이 금지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터키 공장, CS윈드의 터키 공장에서 유럽의 고객들이 많이 주문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자체적인 글로벌 업황과는 조금 상관없는 자체적인 이슈들로 내년도의 매출액이 올해가 한 1.1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한 1.6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하고 실적이 매출액은 좋아졌으나 이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 때문에 비슷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한 37%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CS윈드는 지금 이제 저점 매수해 들어갈 타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상강 M&T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상강 M&T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재생에너지의 밸류체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급 부족 현상이 있는 부분이 하부 구조물입니다. 원래 이거는 풍력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바다에다가 구조물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하는 업체들은 사실은 해양 플랜트라는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에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부분 전 세계 시장을 이제 좌지우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강 M&T가 그것과 관련된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해상 풍력 쪽으로 이용이 되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고, 해상 풍력 시장이 지금 아주 재생에너지 섹터 중에서는 가장 성장률이 높습니다. 연평균 한 20% 정도 앞으로 10년간 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강 M&T의 매력이 높아졌는데, 이런 이제 상강 M&T의 매력을 보고 SK그룹이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일대주주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상강 M&T는 기술력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은데 부채가 좀 많았어요. 신규 공장 투자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이 하부 구조물이 투자금이 많이 듭니다. 거의 뭐 몇천억씩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SK의 인수권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죠. 한 5천억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5천억짜리 공장에서 매출액을 한 3조 원 정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걸 따지면은 지금 상강 M&T의 기업 가치는 PER 기준으로 뭐 한 4배?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상강 M&T가 완전히 글로벌 업체로 SK그룹의 등을 업고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회사에 대해서 풍력 부분에 대해서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태양광도 내년이 나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이 좋아지고 유럽 시장도 탄소 감축 목표들이 다 상향이 됐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에 대해서 설치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태양광은 또 입지가 아무래도 훨씬 더 편하죠. 풍력은 아주 크잖아요. 이게 뭐 하나에 몇백 미터씩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광은 우리 지붕 위에도 올릴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의 설치량이 풍력보다는 훨씬 빨리 증가합니다. 우리 업체들이 올해 이제 어려웠던 이유는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이라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근데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폴리실리콘 생산의 글로벌 한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이걸 이제 수출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버린 거죠. 근데 최근에 그게 가격이 좀 내릴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는 중국의 신장이라는 지역에서 대부분 생산을 했는데, 그 지역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서 거기서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을 수입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중국의 신장 이외의 다른 지역에 중국이 또 대규모 폴리실리콘을 증설을 해서 거기서 이제 원재료 생산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내리기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는 수요가 좋기 때문에 원가가 떨어지니까 이익률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풍력, 태양광 둘 다 이제 괜찮고요. 태양광은 저희가 뭐 편안하게 제일 큰 회사 하나솔루션 정도 사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미중 갈등이 좀 첨예해지는 국면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시 오르고 이러진 않을까요? 뭐 신장 이외 지역을 미국이 또 뭐 이렇게 하기에는 잃는 게 많겠죠. 명분이 별로 없죠. 신장 위구르는 인권 이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부 종목까지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왜 수소차인가로 좀 넘어가 볼게요. 현재의 그린 산업의 중심인 전기차는 이제 글로벌 침투율이 이미 5%가 넘어서면서 쭉 시장이 커나가고 있는데, 이 수소차는 언제쯤 어떤 계기로 시장이 확대될까요? 수소차는 2030년도에 재판매 측치는 연간 86만 대 정도 됩니다. 반면 전기차는 2030년도에는 약 한 4천만 대 정도 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비하면 작은 시장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수소차가 100만 대 시장만 된다 하더라도 그 시장의 규모는 대당 한 5천만 원 정도 꼽혀보세요.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50조 시장이네요. 네, 작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되게 계산이 빠르시네요. 그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절반이고 2030년도에도 아마 한 30% 정도는 차지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20%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해외 수출하는 수소차가 또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작지 않은 시장이죠. 예,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국제에너지기구죠. IEA가 예측한 자료는 승용차 기준 10%입니다. 2030년에요. 아니요, 2050년이겠죠. 2050년이면 10%고 10%만 되면 1,000만 대 시장이에요. 1억 대 중에 1,000만 대가 수소차가 팔린. 500조 시장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500조보다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상용차가 많이 차지할 거니까 상용차는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차 시장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헤게모니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다.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만 이제 막 다투다가 지금은 이제 아주 중국은 아주 대놓고 들어오고 있죠. 중국이 전기차 굴기를 성공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수소차 굴기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국, 유럽도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다양한 브랜드들로 하나 둘씩 이제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게 대량 생산 체제가 돼서 아주 의미 있는 볼륨이 올라오는 시기는 승용차 부분은 2020년대 한 후반 정도로 보고 있고요. 상용차부터 이제 조금 먼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게 2024년 5년 정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가 미국의 클린 트럭 의무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 클린 트럭 의무화 제도는 중량이 큰 트럭들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트럭들은 이제 배터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수소가 훨씬 더 유력하죠. 왜냐하면 배터리는 사실은 배터리 중량이 너무 많이 나가요. 클래스 8, 그러니까 40톤 이상의 상용차는 배터리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만 뭐 거의 한 5톤, 6톤 막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프라만 깔려 있다면 수소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깔리는 작업을 위해서 이번에 미국의 인프라 부양안에도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보조금인 거죠. 그렇죠. 충전소도 설치하고 또 수소 생산에 써야 되니까. 그리고 유럽도 2030년까지는 모든 국가들이 주요 도로의 150km마다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어라 그 법제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막 인프라가 깔리는 시기에 들어간다. 우리가 제일 앞서 있으니까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들한테는 10년을 보고 투자를 해놓으면 결코 테슬라 못지않은 그런 이제 수익률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가 사실은 돌아다니려면은 충전소 그리고 또 그린 수소 생산까지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해외는 이렇게 막 돈 풀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도 이 2030년까지 정말 86만 대를 판매할 수 있을 만큼의 인프라가 착착 깔리는 건가요? 정부가 발표한 게 88만 대잖아요. 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될 것 같아요. 누적으로 88만 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수소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소차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지원을 갖다가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또 이제 제가 항상 뭐 여러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수소차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국가예요. 왜요? 고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면 제일 허들이 뭐냐면 탄소 중립으로 피해보는 업체들이 지구상의 절반 이상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탄소 경제비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탄소 중립을 하라 하게 되면 탄소 중립이란 얘기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탄소를 다 빼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연기관차, 석탄, 천연가스, 제조에 사용하는 뭐 철강, 뭐 화학 많은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제 위험해지게 되고 없어져야 돼요. 그런 데서 생기는 고용의 이슈, 경제가 붕괴되는 이런 이슈를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필요하고 산업이 필요한 거예요. 신산업이. 수소차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 차를 생산하는 공장이 약 한 400만 대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직접 고용된 인력이 30만 명. 우리나라 전체 제조 인력 중에 제일 커요. 근데 현대차가 내연차 이제 안 만든다 그랬잖아요. 2030년이든 35년이든 그 기간은 이제 속도에 따라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안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걸 다 배터리차, 전기차로 만약에 전체를 다 꾸게 되면 배터리는 부품이 내연기관차보다 최소 30% 이상 작아요. 엔진이 없잖아요. 그죠? 엔진이 없고 흡입구, 배기구가 없어요. 그러면 직접 고용 인력의 30% 정도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100% 우리가 클린카로 전기차로 다 바꾼다 하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400만 대 중에서 200만 대는 수출 공장이에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주로 미국 물량이 많습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앞으로는 전기차로 100% 다 바꾸는 것은 확실하고 그 전기차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들한테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다 미국에 가서 공장 짓는 거잖아요.
공장을 다 거기다 짓는 거예요.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차 업체들도 그렇고 완성차 업체들도 앞으로 전기차 해당 지역에서 파는 전기차는 다 거기서 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200만 대 생산 공장, 수출 공장이 다 고용이 빵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그걸 뭘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소차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내연기관차 산업이 많이 발전한 국가는 반드시 수소차의 일정 비중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수소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한 나라. 그래서 수소 산업 시장도 아니고 수소 경제라는 이름까지 붙이면서 정말 정부 주도로 정말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사실 내년 그 정부 보조금만 보더라도 전기차는 700만 원, 현대차, 수소차는 3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대당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역시도 결국에는 고용이 큰 이유가 있다.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면 내연기관차에 고용된 인력들 그리고 뭐 간접적인 인력들이 사실은 훨씬 더 커요. 주유소 12,000개, 카센터 뭐 9만 개. 그 인력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카센터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전기차로 가게 되면. 엔진오일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도 세상에 돌아가는 좀 큰 틀을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죠. 저희가 시작할 때 글로벌 수소차의 중심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뭐 중국도 뛰어들고 유럽, 미국 뭐 자동차 회사, 뭐 화학회사까지 다 뛰어든다고 하면 현대차엔 또 경쟁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기술 우위가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은 경쟁자가 아니고 조력자들이에요. 원래 산업의 초기에는 플레이들이 막 생겨야지 이 산업이 발전합니다. 테슬라가 혼자서 전기차를 처음에 했어요. 그 뒤에 이제 GM도 들어오고 뭐 미국의 업체들이 몇 개가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깔짝깔짝거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연기관차만 팔았기 때문에 전기차는 걔네들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마치온이라는 CEO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하고 인터뷰할 때 전기차를 왜 하냐 미쳤냐 그랬어요. 팔 때마다 몇 천만씩 손해를 보는데 내가 이걸 왜 해? 그랬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아마 한 2년 전쯤부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기차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조금 이때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GM도 그렇고 뭐 다른 업체들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스타트업이고 그게 자기 목숨이잖아요. 주구장창 한 거예요. 그 주구장창 한 거를 서포트 해줄 게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에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를 만들어서 사업을 육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소차에 이렇게 돼서 육성하는 것이 잘된 정책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전기차 산업이 점프업을 하기 시작한 거는 중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이 막 처음에 들어와서 전기차 굴기를 하겠다 하면서 엄청난 업체들이 막 들어갔죠. 중국의 국영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업체들 다 들어와서 시장을 이제 확대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소차 시장은 지금은 완전히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이 산업이 확 활성화되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전기차 굴기를 달성을 했고 작년부터는 수소차 굴기를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한 4조 원에 달하는 돈을 수소차의 핵심 소재 부품들을 만드는 업체들한테 쏟아붓고 있고 상용차에 대해서는 거의 한 대당 한 1억 정도 수상용차에 대해서는 구매 보조금도 주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수소차가 한 600대 정도 돌아다닐 거예요. 그 동계올림픽장에. 자기들이 수소차를 이렇게 잘한다 이런 걸 지금 이제 과시하는 이제 시기에 들어갔고 중국이 이제 이렇게 수소차를 육성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도 안 할 수가 없죠. 시작은 조력자인데 나중에는 또 현대차의 경쟁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한 드네요. 10년쯤 지나면 이제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되겠죠. 되는데 어쨌든 뭐 현대차는 지금 전 세계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뭐 기술적으로라든지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성장을 즐길 수 있는 선두업체의 지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 수소차 밸류체인에서 어떤 좀 기업과 기술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네.